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말 퇴임 의사를 밝혀주면 탄핵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탄핵안 발의도 연기되면서 앞으로 일주일이 전국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담이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형 화재 피해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취재기에 대동하지 않고 수행원 일부만 최소화해서 15분가량 조용히 현장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김 부장님, 참 민감한 시점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대구 정치적 고향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최순실 게이트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외부 행사를 굉장히 바로 직후에 한번 나갔다가 이제 썰렁한 어떤 행사장에 썰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을 한번 방문했었죠. 그로부터 35일 만인가요? 처음으로 외부에 나간 또 그것도 지방을 방문한 건데, 그것도 이제 자기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구 서문시장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정치적 고비 때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주로 방문해서 거기에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소위 말해서 본인의 일종의 정치적 에너지를 얻는, 재충전받는 그런 기회로 활용이 되었는데, 지난 대선 때도 거기 이제 방문해서 상당히 환영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냐면, 대통령이 이제 퇴진하라고 좀 촛불 민심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대국민 담화 통해서 퇴진할 터이니 국회가 시간을 정해달라 해서, 사실은 뭔가 퇴진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이런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적 고향이지만 뭐 방문한다는 취지를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퇴진하겠다는 거하고 간거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의식했는지 청와대는 오늘 기자도 대동하지 않고, 또 그 표현이 특이하면서 개인 자격으로, 청와대 관계자격은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약간 의아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 한 조사에 따르면 4%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대구 경북 지지율이 3%까지 떨어진 거로 나왔어요. 다른 데보다 더 떨어진 거로. 그래서 뭔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바닥을 치려면 대구 경북의 지지율을 조금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속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떤 행보로 좀 봐야 될까요? 박 대통령의 이런 전격적인, 사실 35일 만에 거의 칩거 상태에 있다가 처음 방문한 거거든요. 이제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방문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고, 에이펙도 참석을 안 했고,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물론 뭐 이제 국내 민생에 관련된 문제니까 뭐 방문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대단히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증대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지난 뭐 그 담화 이후로 지금 뭐 탄핵 원래 이제 오늘 발의하고 내일 표결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야3당 뭐 합의 불발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문시장 방문이라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그러니까 사실 뭐 기자들에게도 잘 알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뒷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함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행보 자체가 그렇게 민생 행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 특히 대구 지역 민심에는 어떤 일정한 동요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방문한 것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뭔가 반등의 기미를 잡는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민심이 지금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통령이 항상 이곳에서 정치적인 어떤 재기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추동력을 얻었다고 해서 방문했다라고 뭐 그렇게 해석들 하는 일각의 분석이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문 때문에 뭐 대구 지역에서 새로운 반등의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김 부장님 보실 때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을 하느냐, 절차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영남 지역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표심분들은 어떻게 좀 이런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러니까 비박계 의원들 중에 영남 출신 비박계 의원들이 약간 동요가 다른 수도권보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온도차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비박계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민심이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 수도권 의원들은 굉장히 그동안은 이번에 이제 소위 대통령이 퇴진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예. 영남권은 그거보다는 탄핵에 찬성하는 강도는 좀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국회가 합의하면 퇴진 일정을 정해주면 그때 퇴진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저희 비박계 영남권 의원들은 좀 지역의 여론이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역 여론이 있어서 그러니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겠다니까 국회가 날짜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탄핵보다는 그런 얘기가 새누리당의 지지층 사이에는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영남 출신 비박계들은 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근데 이제 이번에 박 대통령의 이제 외부 행사가 35일 만인데 지난 대국민 담화 때 사실 좀 지금 인터넷 네티즌들의 논란이 되는 사진이 있는데요. 준비됐으면 좀 화면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보면 이제 리프팅 테이프라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목 뒤 덜미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박 대통령의 목 뒤 덜미 사진인데 뒤쪽에 지금 저게 이제 성형이죠. 좀 주름 같은 거를 잡기 위한 리프팅 테이프라는 건데 저게 조작된 거냐 아닌 거냐라고 좀 많이 남아요. 김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좀 사진으로만 볼 때는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아까 최종 확인을 지금 최종까지 못 하고 왔는데 네네. 오늘 인터넷에 저 왼쪽 사진 저 머리 뒤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뒷덜미에 지금 뭐가 이렇게 리프팅 테이프라 그런다 하더라고요. 저게 이제 피부를 좀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데 저 사진이 이 사진 인터넷에 오늘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왜 저거 좀 빨리 거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에서 막 이런 주문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저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국민 담화할 때 저 요즘에 그렇게도 피부냐 성형 시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저렇게 하고 오면 분명히 언론에 포착될 거 알 텐데 근데 지금 또 다른 사진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잡은 사진을 보면 저게 또 없는 사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이 지금 조작된 거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원본 사진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쪽에서 지금 방송 캡처 화면을 저희들이 이제 한 건데 저게 사실 원본 화면이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게. 근데 지금 좌측으로 보이는 화면에는 테이프 같은 게 좀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인데 최 교수님, 사실 물론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의 권위, 국가 원수의 권위가 있는데 너무 이게 좀 희화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희화되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뭔가 어떤 뭐 피부 수술이나 성형 수술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 의혹들이 계속 제기돼 있잖아요. 이제 뭐 거의 모든 국민이 알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엔 저는 뭐 이쪽에서는 전혀 모릅니다만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붙이고 나왔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이 논란이 거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추정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붙이고 나왔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좀 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아까 저기 사진 나온 이게 원래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정도 얘기 나온다는 게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불신이 깊다. 하나의 방증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청와대가 바로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입장을 안 밝혔죠. 곧바로 확실하게. 저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저걸 청와대가 사실은 공식 입장을 내기도 민망한 거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안 내는 것 같고 이게 뭐 아마 더 확산이 된다면 입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오늘 박 대통령의 퇴진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이 당론을 정리를 했습니다. 4월 퇴진, 6월 대선을 채택을 했는데 친박계는 물론 비박계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봅니다. 내년 4월 말 대통령의 사임, 내년 6월 말 조기 대선의 일정을 당론으로 오늘 채택했습니다. 진보 보수를 망라한 국가 원로분들의 제안이셨고 특히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서 또 최소한의 대통령 선거 준비 기간의 확보를 위해서 탄핵 심판이 종료 시점과도 비슷한 그런 시점을 택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 전원이 만장일치 박수로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탄핵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개별적으로 추천하십시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진보 보수를 망라한 국가 원로들의 제안을 나름대로 큰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당론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님,
비박계까지도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 쪽에 이제 힘을 실어준 모양새인데 어떤 의미로 평가하시는지요? 전반적인 전국의 국면이 전환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환의 계기는 당연히 이제 그저께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였죠. 물러나겠다. 그리고 국회가 일정과 법 절차를 정해달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원로들이 이제 4월 퇴진 그리고 거국 내각 총리 개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친박 중진들이 모여서 이른바 명예퇴진이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구도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야3당이 오늘 회동했는데 오늘 그 탄핵안 발의가 무산됐어요, 일단. 네. 일단 뭐 비박은 지금 뭐 저런 상황 속에서 탄핵 표결에 참석할 수가 없겠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부결된다면 사실 뭐 여러 가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탄핵이 내일 무산된 건 물론이고 예. 12월 9일까지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건데 예. 사실 비박 입장에서는 4월 퇴진 당론으로 정하기 전에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기 전에 4월 퇴진론을 정한 다음에 12월 9일 전까지 네. 청와대에 이 의견을 전달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2월 9일 탄핵에 참여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불투명하게 된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비박 친박을 막론하고 전체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시기는 대단히 불투명해졌다. 사실 오늘 좀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도 잠시 전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영정이 놓인 추모관이 전소됐다고 하는데 잠시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듣고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백나래 기자. 네,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 15분쯤입니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생가터에 있는 4개의 건물 중에 박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영정이 있는 추모관이 전소했습니다. 추모관 옆에 초가 지붕도 일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불이 나자 생가 관계자와 출동한 소방대가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인 48살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수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불을 낸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생가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750제곱미터의 규모인데 생가와 안채 등 4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 15분쯤입니다.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생가터에 있는 4개의 건물 중에 박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영정이 있는 추모관이 전소했습니다. 추모관 옆에 초가지붕도 일부 피해를 입었는데요. 불이 나자 생가 관계자와 출동한 소방대가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인 48살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수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불을 낸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생가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750제곱미터의 규모인데 생가와 안채 등 4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수원에서 거주하는 48살 남자를 현행범으로 지금 검거를 했다고 하는데 참 민심이 흉흉한 것 같습니다. 김 부장님, 네. 화재 현장에 박 대통령이 다녀왔는데 선친의 추모관이 있는 생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든 뭐 어디에든 간에 이렇게 방화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최순실 그 게이트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리더십이 이제 붕괴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 부모에게도 굉장히 얕은 부담이 되는 돌아가신 고인 부모에게도.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든 그 공과에도 불구하고 잘못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불구하고 어떻든 대통령 전직 대통령 지지율에서 한때 1위를 계속 해왔고 현재 조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아마 이제 불만이 이제 바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방화라고 하는 방식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또 그렇죠.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충북 옥천에 있는 그 유경수 여사 탄신과 관련된 숙모제에서 거기 또 그거를 숙모제를 매년 개최해 왔는데 그걸 원래 개최하려던 사람들하고 또 그걸 반대하는 또 대통령 또 하야를 주는 또 시민 단체들하고 그 행사장 입구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떻든 이런 여파가 계속 번져나가는데 어떤 사회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혼란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도 간단하게 의미를 좀 본다면 지금 어떤 민심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 참 안 좋은 그래서 사건인데. 우리가 민심이라는 말은 사실 사회과학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전반적으로 사회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혼란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5천만이 다 이러는 건 절대로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방어한다는 자체가 물론 아주 나쁜 사람이죠. 방어한다는 게 그런 뭐 검거되긴 했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런 일에다가 지금 서문시장에 불까지 났어요. 그렇죠. 근데 불은 평소에도 나는 일인데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하나하나에 대단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민심이 흉흉하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계속 정치 게임적인 이러한 그 서로 이제 주고받는 공방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또 국회는 다시 또 집권당이 당론을 정해서 청와대에 물어보고 뭐 이런 네. 식의 전 대단히 질서가 없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고 원래 질서 있는 예. 퇴진은 대통령이 스스로 날짜를 정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원로들이 말씀했던 예, 건 예, 바로 예. 그거였어요. 이렇게 국회가 일정 합의에 오시오. 아가 아니라 그걸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로들이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을 밟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말은 틀렸다고 봅니다. 원로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리고 친박 중진들이 얘기했던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서 날짜를 정해달라는 일정을 얘기예요. 제시하라. 그게 질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국회에다 공을 떠넘기면서 야당 내부도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여야 간의 탄핵 전선 다 흐트러졌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담화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렇다면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거죠. 그걸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박계 의원까지 가세한 새누리당의 당론 채택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 당론 채택은 상당히 새로운 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를 통해서 질서 있는 퇴진, 이제 언제면 합의하면 퇴진하겠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일종의 전선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 전선을 그동안 일종의 대통령의 퇴진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 탄핵이냐 아니냐 했을 때 그 전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비박계도 야권에 가세하는 모양새가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질서 있는 퇴진 이 카드를 던진 이후에 바로 전선이 바뀌면서 야권은 오히려 지금 오늘도 분열되는- 그렇지만 오늘 합의를 못하고 2일 탄핵이냐 9일 탄핵 처리냐 또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가 잘못했냐 이런 논쟁으로 가버렸고 결국은 9일로 넘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여권은 어떤 상황이냐면 친박 비박에 지금 그렇게 총선 전부터 그렇게 싸워오다가 오늘이 가장 뭐 만장일치로 당론을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4월 말 대통령 퇴진하고 6월에 대선한다는 걸. 그러면 비박계,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의 그런 스탠스, 그런 입장이었는데 왜 비박계 의원들은 이 시점에서 이걸 바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은 비박과 친박이 교집합을 찾은 건데 네. 교집합이 뭐냐 하면 첫째 탄핵 열차는 세우든지 내리든지 해야 된다라는데 이해가 완전히 일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건 제가 좀 새누리당의 양쪽 의원들한테 고심을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 친박계 의원들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가결이 되는데 우리 네. 친박 입장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다. 그럼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받겠느냐. 그걸 걱정은 실제로 친박들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박 의원들은 그래도 야당이 주도하는데 우리가 찬성을 던지면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평가받을까. 그런 고민이기 때문에 탄핵 열차는 세우자. 일단 세우자. 세우자라는 데서 친박 비박이 교집합을 찾은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왕이면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신다고 하니 비박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있으면 자기는 주도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이왕 물러나신다고 하니 그러면 대선을 언제 치르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면 대선의 날짜로부터 60일 전에 퇴진하게 돼 있거든. 퇴진하면 60일에 네. 대선을 하게 돼 있으니까.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자동으로 나오는데 대선 일자를 서두르는 건 야권의 권력을 공을- 갖다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둘의 이해가 일치했다. 단지 두 개파가 다른 건 뭐냐? 다음 대권을 창출하는데 우리 네. 보수 쪽에서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안 된다면. 킹메이커를 야권에 넘겨주지 않는 거는 똑같은데 예. 그러면 보수 정권을 대창출한다면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데만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박은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거고 친박은 또 친박이 주도하겠다. 예, 그게 입장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이제 국면이 바뀐 거예요. 전 지금 말씀 듣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조선시대 때 숙종이라는 이름 기억나죠? 숙종. 숙종. 환국정치의 대가. 환이 바꿀 환자예요. 교환할 때 환자고 국은 국면할 때 국자거든요. 네. 그 환국정치라고 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물러나 있던 사람들을 그리고 불러오르는 또 서인, 남인 정권 교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주 그 숙종이 정치공학의 대가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과 뭐 그것을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면이 이렇게 바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까 탄핵 열차를 멈추게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김 부장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정치 게임이나 정치공학적인 개선들이 계속될 겁니다. 아마 이제 이게 네. 4월 퇴진까지 가게 되면요. 지금 4월까지면 5개월 남았어요. 그럼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무슨 그 거국 내각 총리 세우겠죠. 네네. 세우면은 그 총리의 권한은 어디까지냐 가지고 인정할 또 것이냐. 그게 원래 이 태블릿 PC 나온 다음에 거국 내각 총리 세우냐 안 세우냐의 요점이 그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다마 이유가 이 국면이 전개되기 직전에 그 원점으로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 국회가 해결할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지금. 개헌을 임기 단축 개헌이 있느냐 그게 합헌이냐 아니냐 문제부터 해서 그걸 권력 구조 문제, 네. 총리 세우는 문제 완전히 국회는 스텝이 다 꼬여버리고 말았다. 국면 전환이 되면서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야당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비밀 회동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알려졌습니다.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저께 추미애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침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탄핵으로 간다 하더라도 헌재 판결이 내년 4월 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그걸로 우리가 합의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고 추미애 대표는 1월 말 퇴임을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4월 30일 대통령 사퇴 시한을 주고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은 9일도 탄핵 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임기 연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비박이 탄핵에 참여할 것처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왜 입장을 바꾸느냐. 탄핵 발의를 하면 늦어도 1월 말까지 탄핵 심판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한다. 1월 말까지는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4월 30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또 한 번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4월 말 퇴임으로 가면 굳이 탄핵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탄핵 발의하면 1월 말까지는 탄핵 심판 종료될 수 있다.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부장님? 추미애 대표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를 왜 만났고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는데 일단은 1월 말 대통령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임기 단축 협상을 어저께 없다 그랬잖아요. 네. 임기 단축 협상에 들어간 것처럼 비치게 돼 버렸어요. 본인은 그걸 나중에 해명하기를 네. 그게 아니라 탄핵 열차를 통해서 탄핵을 처리하게 되면 결국 헌재에 가서 빨리 결론이 나면 1월 말까지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를 사퇴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임기 단축 협상에 나선 건 아니라 그러지만 벌써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김무성 전 대표는 4월 말 사퇴해야 추미애 대표 1월 말 사퇴야. 그러니까 1월 말과 그럼 4월 말 사이에 대통령이 그만두면 되겠구나라는 거로 삼자한테 비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임기를 놓고 협상에 들어간 거구나라고 되는데 그럼 어떻든 추미애 전 대표는 분명한 거는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조기 대선을 선호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조기 대선. 조기 대선. 네, 조기 대선인데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좋다. 그게 근데 그거는 왜 그걸 좋아하느냐? 일단은 좀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그 좋다는 뜻이 하나 있는 거고요. 선두 주자니까. 그러니까 이 판이 그대로 가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시간을 길게 잡지 않고 이렇게 짧게 잡으면 1월 말에 사퇴하면 이제 대선이 3월에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지금 개헌론이 굉장히 차단까지. 네, 개헌론을 차단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왜 그럼 박지원하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같이 안 하고 혼자 먼저 만났느냐? 지금 비박계가 자꾸 뭐 혹시 국민의당 등 제3지대와 연대설이 나오니까 의중도 파악할 겸 그런 거를 차단하려고 하는 혹시 그러니까 이런 소위 국민의당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석삼조의 삼조의 표를 노리고 오늘 만났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전략으로 약간 야권 균열로 생기고 여러 네, 논란을 네, 네. 좀 낳고 있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대표. 지난번에 그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 제의안 단독 했었잖아요. 영수회담. 그러다가 불발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몰랐다라는 게 지금 뭐 정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임기단축 협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만난 다음에 그것도 또 불발됐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1월 말이 뭐 탄핵 종료 시점이다라는 얘기인데 잘 뭐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만 추미애 대표가 이런 하나하나 행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지금 탄핵의 내일은 무산됐습니다만 아직 9일은 남아있는 남아있죠. 거잖아요. 일단 국민의당하고 야권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비박을 끌어들여야지 탄핵이 가능한 그렇죠. 거잖아요. 물론 탄핵을 표결에 붙여서 부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속내를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탄핵은 표결에 붙이면 가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뭔가 그야말로 질서 있게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추미애 대표가 저런 일을 하면서 완전히 또 한 번 꼬이게 만들었어요. 네,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제 바로 회동해놓고 어제 합의를 깬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결국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담화로 완전히 국회가 지금 교란되고 자중지지라는 그 균열이 지금 왔는데 야권도 또 공조가 깨지면요. 이거는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측의 담화가 예정했던 대로 뭐 그것이 무엇을 예정했는지 모르지만 예측되는 네. 거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마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오늘 탄핵안을 제출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부했습니다.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 발의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면죄부 주고 국민만 혼란하는 거예요. 나는 왜 민주당이 부결될 걸 알면서 발의하자고 주장하는지 몰라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제 생각은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오늘 아침에 김무성 대표를 만난 것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김무성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만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 탄핵과 협상의 병행론을 이제 대표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유독 김무성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좀 만난 거에 대해 전 대표와 만난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래서 그럴까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불만과 그리고 나름대로 논리는 설득력이 있어요. 탄핵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가결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결하려면 지금 야3당만 하면은 172명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네. 비박계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비박계가 지금 끌어들이는데 실패 현재로서는 이제 시각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결될 걸 뻔히 하면서 오늘 왜 발의하냐? 오늘 보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은 그래도 오늘 발의하고 내일 표결로 들어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박계가 내일까지는 투표 참여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제 불만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원래 이제 이게 큰 당이 형님이고 이게 동생이라면 원래 동생이 따로 노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형님이 약속을 어기고 혼자 놀면은 동생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굉장히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탄핵 열차를 멈추게 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당장 이제 주말에 촛불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6차 촛불 집회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하야를 주장하는 거고 그거를 현재로서는 다른 게 아니면 법적으로는 탄핵을 통해서 하라는 건데 현재 탄핵 열차가 현재 당장 멈추게 되고 동력이 약화되면은 그 책임을 지금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발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발의를 못 한다 그래서 안 한다고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오늘 이제 발의를 오늘 일단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발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한 거고. 그런데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어떻게 또 책임을 돌리느냐 하면 아니 임기 단축 협상을 안 하고 탄핵에 몰두한다고 그저 며칠 전에 합의했더니 왜 갑자기 몰래 따로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나느냐? 네. 그게 바로 임기 단축 협상은 사실상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야권에 이제 어떤 공조의 균열이 생기는 건데 판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판에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의 가장 큰 변수가 아무래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지금 반기문 총장의 측근에 따르면 1월 귀국과 함께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고 영부인들 또 만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행보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그 보도 나오기 전에는 1월 1일 날 귀국한다. 귀국한다는 얘기 있었고 예. 이제 그건 부인하고 1월 중순경에 귀국한다는 건데 중요한 팩트는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이나 이쪽에 그 몸을 실을 것 같지 않다는 건 분명한 팩트인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뭐 주자가 새누리당에 몸을 같이 담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이 새누리당이 그대로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제3지대 이제 이른바 개헌을 고리로 한 그런 제3지대. 거기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든 몸을 실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개헌의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단지 그것이 이제 탄핵과 맞물릴 때 탄핵 전선이 결란된다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꺼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각의 죄송합니다. 불과 이 분석에 의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일부러 자신이 어떤 조기 대선을 치료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속내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그러한 걸 의식하면서 이제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이 대선 정국에 상당한 그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12월 21일 날 뭐 이정현 대표가 사퇴하고 1월 21일 날 전당대회 한다는 것도 다 반기문 총장을 위한? 귀국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사실 새누리당은 어떠한 형태로 갈아타든 간에 결국 반기문 총장을 계속 의식할 겁니다, 아마. 지금 차기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도 사실은 18%, 20% 밑에서 좀 주저앉으면서 사실은 아직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지금 대선 주자 지도의 특징을 보면 문재인 정책과 상승세 속에서 그 상태로 박스권에 유지되고 있는 유지돼 상황이고 반기문 총장이 그 전에 이 초수질 게이트에 와서 크게 떨어져서 또 정체되어 있는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약진. 굉장히 선명한 론을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 구속과 탄핵을 주장했죠. 탄핵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약진을 해서 지금 거의 반기문 턱밑까지 추격했고 한 조사에서는 앞선 것도 있다고 그래요. 한 조사. 그게 객관적이냐 하는 거는 이제 뭐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재명 시장의 돌풍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이제 특히 야권 내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경선을 통해 이제 본선에 오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저희 트럼프 돌풍도 있었고 필리핀의 두테르테 돌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제 브렉시트도 있었고요. 자기 강한 주장을 하면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민주당에서 2002년 경선 때 이인재 대선론이 있었는데 노무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인재 대선을 꺾고 이제 다크호스 등장해서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것까지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좀 긴장해서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정말 이 박스권에서 잘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는 무너졌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표는 어떤 20%의 견고한 지지층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잘 안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 탄핵 정국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혼란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다른 대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실 민주당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전반적인 정국을 잘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고 사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척에 있는 야당 주자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자꾸 이 탄핵 정국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 이익에 부합하려 한다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한 다음에 그것이 중도로 외연이 확장되고 이러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때 그야말로 여야를 통틀는 이 명실상부한 1위의 의미가 있는 건데 아직은 1위긴 합니다만 그것이 대단히 불안한 선두라는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돌풍세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 했는데 결국 이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최근에 이재명 시장의 저 추세는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두 번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나름 일정한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지가 쌓인다. 지지가 나름대로 추세를 형성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 번, 세 번 연달아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 이재명 시장의 현상은 대단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바로 안철수 현상에 근거해서 지금의 안철수가 지금도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시장의 저 돌풍은 전 근거 있고 이유 있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조기 대선이 점화하게 되면 돌풍으로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정치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